네, 방송 언어 6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수업은 강의 자료 5쪽이고요. 강의 자료 5쪽이고 교재 90쪽입니다. 정확한 구어 합법을 위한 언어 교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표준 발음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표준 발음법은 우리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 언론사 쪽 혹은 뭐 앵커나 아나운서 쪽에 궁금한 친구들은 이미 숙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구어합법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표준 발음법을 이번 차시 이번 주에 이제 주로 공부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90쪽에서는 발음, 표기, 그리고 표준 발음법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가 앞서 구어가 먼저냐, 문어가 먼저냐, 구어와 문어의 차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규정에 대해서 규범법을 얘기를 하면 문어화법, 문어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맞춤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아무래도 방송 언어라 해서 구어 쪽에 포커싱을 두다 보니 그쪽 이야기가 먼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의 하위에 해당하는 표준 발음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어화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맞춤법이에요. 사실은 국어의 규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표준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표준어는 사실은 이제 표준어휘예요. 표준어휘라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 예를 들면 한자어를 표준어로 할 것이냐, 고유어를 표준어로 할 것이냐, 방언 형태, 많이 쓰는 방언 형태를 표준어로 수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어휘라는 것도 맞춤법은 전형적인 문어에 대한 것인 반면 표준어는 우리가 표기를 이제 한글로 하니까 마치 맞춤법하고 같은 것처럼 헷갈려 하지, 사실 표준어는 구어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발음에 대한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 표준 발음법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의 하위 규정이 표준 발음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표준어 규정도 궁극적으로는 구어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쪽에 강의 자료 5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라고 해서 표기법 원리의 문제예요. 이게 뒤에 가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맞춤법 얘기할 때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만 말을 할 건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틀리지 않는 책 2라고 하는 표기가 있습니다. 책 2라고 하는 표기가 있고 사람 2라고 하는 표기가 있죠. 뭐 국문과 학생들은 뭐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탁과생들도 많으니까 표기로 책 2로 쓰고 사람 2로 쓰는 것을 흔히 이제 분철을 해서 표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 발음은 어떤가요? 책이 사람이처럼 받침소리가 후행하는 모음 음절로 연음되죠. 정말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로 편하게 말을 했습니다. 받침소리가 후행하는 모음 음절로 연음되었다라고 하는데,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 음절 발음의 종성이 후행 초성으로 네, 음절 이동을 한 건 음절 이동이 아니에요. 실제로 뒤에 몸이 오는 경우에는 그 선행하는 음절의 발음은 후행 음절 초성이에요. 엄청 어렵게 말했죠. 네. 국문학생들은 뭐 끄떡끄떡 할 수 있지만 다른 친구들은 뭐 이 표현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불편해할 필요는 없고요. 정확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한글을 표기하는 표기의 운용 방식은 완벽하게 소리를 많은 대로 쓰고 있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인 15세기에는 지금
채기, 사람이처럼 사람이에 보면 아래 하자를 썼잖아요. 이처럼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훨씬 더 소리 나는데 가깝게 쓴 표기였어요. 그래서 음소적 표기라 하고요. 현대국어처럼 형태소를 고정하는 표기를 형태음소적 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막 헷갈릴 거 없어. 왜 하나도 안 써주고 설명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긴장도 하지요. 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세종대왕 때는 소위 받침소리를 연음해서 쓰는 연철을 했고, 현대국어에서는 받침소리를 종성의 위치에 고정시키고 분철을 한 이유는 뭐냐? 자, 간단히 말하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한자를 쓰고 있었어요. 문맹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수천 년 동안 쓴 익숙한 문자는 한자였고요. 세종이 만든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은 아무리 쉬워도 어려운 문자예요. 낯설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종은 물론 세종실록에서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에서 정말 머리가 아주 나빠도 열흘이면 깨친다 했어요. 명민한 자는 반나절, 어리석은 자는 열흘이라 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한 번도 듣도 보다 못한 문자는 백성들에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세종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최대한 쓸 수 있는 채기, 사람이와 같은 후자의 음소적 원리를 선택한 것이고요. 세종은 현대국어의 그 표기법의 운영 방식인 전자책, 사람이와 같은 분철의 형태음수적 원리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용비어천가, 월인천가지고 혹은 세종이 직접 쓴 책이잖아요. 현대국어와 똑같은 표기 운영 방식을 테스팅 해봅니다. 테스팅 해보다가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빨리 보급하는 게 급선무라서 형태소를 고정하지 않는 음소적 표기 원리를 택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글은 너무 쉬운 문자고 너무 좋은 문자라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읽기만 하면 다 되는데 이걸 왜 못하지? 라는 말을 외국인들에게 하면 안 돼요. 요즘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 너무 많고 지금 참 난리인 것 같아요. 간혹은 얼마 전까지는 이제 BTS 얘기만 하다가 이제 기생충 얘기하더니 이제 내년 1학기에 한류와 언어의 중요한 아이템으로는 또 오징어 게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정말 참 격세지감, 이건 뭔 일이냐 이런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들이 나와서 다음 강의의 풍성함을 준비할 게 많아지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많이 배우고요. 대학원에도 외국인들 많이 와 있고 그런데 한국어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하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예요. 언어로서는요. 문자는 쉽습니다. 문자는 쉽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유럽 언어 화자들의 입장에서 배우기 어려운 언어를 5단계까지 나눠서 이렇게 분류했을 때 거의 4단계, 5단계가 한국어, 중국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중국어의 경우에는 문자가 어려운 거예요. 언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중국어에 성조가 있지요. 성조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음절 구조가 단순해서 동음이어가 많으니까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조가 많이 붙는 거고 한국어는 음절 구조도 굉장히 복잡해요. 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언어들은 아예 이오, 일본어도 그렇죠. 5개의 모음인데 우리는 최대 모음 10모음까지 현대국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알타이어들이 모음이 많아요. 거기다가 음절 구조는 왜 복잡할까요? 일본어처럼 아예 그 모음으로 끝나는 오픈 실라블, 개음절 구조가 아니고 받침이 많죠. 소위 종성 발음이 많죠. 거기다 음절말 자음군, 겹받침으로 표기되는 자음이 연속해 나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문자가 쉬울 뿐 한국어는 배우기 어렵고요. 음절 구조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차 걸어서 조사나 어미가 붙는 그런 활용과 고경의 구조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앉아서 가다라는 용어 언어 간의 가능한 활용형, 조사, 어미가 붙는 형태를 다 만들 수 없어요.
활용표를 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유럽 언어 쪽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 사람도 역시 배우기 어려워요. 그나마 좀 쉬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죠. 우리도 일본어를 조금 배우기는 쉽고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멀리 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직 음소적 원리, 형태 음소적 원리 뒤에서 다시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과 외국인들한테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표기가 완벽하게 발음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책 2 이렇게 읽어요. 그럼 우리 귀에는 어떻게 되게 어색하게 들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한글이 아주 훌륭한 문자지만 표기의 운영 방식이 형태음수적 원리를 취하다 보니 100% 발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왜 그러면 형태소를 고정하는 형태음수적 원리 그런 표기를 왜 하는 거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꽃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flower. 그 꽃을 조사, 이, 도, 만 다 붙여보세요. 만약 소리 나는 대로 쓰면 꽃이가 됐다가, 꽃만 하면 니은이 됐다가, 꽃도 하면 디귿이 됐다가, 형태소의 모형이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고정이 되지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편하겠죠. 독서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형태소가 고정됐을 때 독서가 훨씬 편하겠죠. 네, 독서가.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의 4대 영역,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읽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말드스 책은 요만큼인데 읽기 책은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시각적 효과가 커지고 독서의 능률을 배가시키는 아주 뛰어난 문자 운용의 방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잊지만 않으면 돼요. 한글 표기가 완벽하게 발음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 국어사전에 발음 찾아보려고 뒤져보는 일은 평생 몇 번 없을 겁니다. 선생님 같은 전공자도 별로 드문데요. 네. 네, 다시 4.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쪽입니다. 표준어 규정 속의 표준 발음법과 그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쪽 함께 보고 있어요. 현행 표준어 규정은 1988년에 공포되어 1989년에 시행된 것을 기반으로 하고 표준어 규정의 전신은 1936년에 나온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입니다. 표준 발음법은 총 7장 30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36년이라는 이 표현에 좀 마음이 짠하지 않나요?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다면 유해진과 그 배우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옛날에 아이돌 가수 했던 사람인데 그 말모이라는 실제로 한글 대사전이 지금 그 1930년대 만들어진 한글 대사전에 그 원고 작업을 했을 때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서 사전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중에 이제 1940년에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글 학자들을 투옥해서 감옥에서 죽고 이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행의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고 표준어 규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문자나 또 맞춤법이나 또 표준어 규정은 불과 100년, 1930년 100년이 안 됐잖아요. 목숨값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참 의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준 발음법의 구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 그리고 장가모음, 음의 길이, 받침의 발음, 음의 동화, 경음화, 음의 첨가 이렇게 7장의 영역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지난 차시에서 소개해준 국립국어원 그 자료만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어요. 늘 즐겨 이용하도록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가나다 전화나 이렇게 질문을 남겨놓으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귀찮게 해서 그 응답해주는 그 직원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1장 총칙 제1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칙 제1항은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전통성과 합리성이란 표현, 이런 규정의 이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파란색 표시해 놓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표준어를 설사 한글로 우리가 표기를 한다 하더라도 구어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제2장은 자음과 모음의 목록을 자음과 모음의 목록 그리고 이중모음의 발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3장에서는 뜻을 변별하는 음의 길이 우리 어릴 때 맨날 배우는 발발 이런 음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4장은 받침에 오는 자음의 발음. 네. 그래서 받침의 발음 여러분들 흔히 받침 규칙, 말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치읓은 조사나 휴지 앞에서 디귿이 되고 이런 거 아마 알 겁니다. 의문론적 용어는 중요하지만 또 그 다음에 겹받침이 오는 경우에 이들 발음이 모음으로 올 때는 후에 두 번째 자음이 연음이 되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조사나 휴지 앞에서는 겹받침 가운데 하나가 떨어진다 등등등 그런 자음의 발음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화, 경음화, 첨가 등.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받침에 오는 자음을 발음하는 설명은 9개나 항목이 있어서 그만큼 그 한국어의 발음 부분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겹받침의 발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발다냐, 밥다냐, 일다냐, 이꼬냐, 익다냐, 일다냐. 아마 지금 리을 기억이나 리을 비읍. 네. 그래서 선생님도 맨날 헷갈려서 학생들한테 그래요. 관련되는 시험 보러 가기 전날 포스트잇에 붙여가서 그 직전을 외우고 들어가라 라는 얘기를 할 만큼 한 개인도 발다라고 했다가 밥다라고 했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목도 많고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동화에 대해서 배우고 이 동화 항목에는 6개의 하위 항목이 있고 모두 모음에 대한 건 별로 없고 자음과 관련된 동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음화 현상은 여러분들 잘 알고요. 첨가 현상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4.2.1 교재 92쪽인데요. 92쪽 모음의 발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미안해요. 모음의 발음입니다. 네, 그래서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그래서 아, 에, 야, 예 이렇게 21개의 표준어 모음, 단모음 플러스 이제 이중모음들까지. 그리고 제4항에서는 아예 이들은 단모음으로 발음을 한다. 근데 이 가운데 그래서 지금 단모음이 모두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10개죠. 네. 10단모음 체계입니다. 이거는 맥시멈 바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표준어에서 맥시멈으로 인정하는 거는 10단모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나 나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7단모음밖에 발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위는 당연히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어이와 아이는 구별하지 못하고 그 두 개의 중간 음역의 에를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7단모음이죠. 그러나 일단은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표준, 규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보수적인 경향을 갖게 되거든요. 보수적인 경향을 갖게 되니까 이 신모음체가 으도 단모음, 그 다음에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그런 고령 세대가 있어요. 서남방언의 고령 세대는 여전히 이들을 단모음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특히 서남방언이 이렇게 10단 모음 체계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8개의 단모음, 현행
표준 발음에서는 중부방언에서는 8개의 단모음, 어이, 아이, 변별을 반드시 하게끔 교육하고 있죠. 이게 이제 표준어의 발음이고요. 방언의 특성으로는 경상도 방언은 어이, 아이도 구별 못하고 의어도 구별 못해서 6단모음이 되고, 또 북한의 경우에는 어하고 오를 구별 못하고 뭐 의하 우를 구별 못해서 뭐 6모음이 되고, 네,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 현행의 맥시멈한 바울 시스템은 10단모음이다. 네. 그리고 허용 규정으로서 붙임의 외위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죠. 여러분들 외위는 단모음으로 발음하기 거의 어려워요. 네, 보충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중모음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용어를 까먹었을까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이중모음은 단모음, 단순모음. 여기서 이제 원래 정확한 모음은 단순모음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앞에서 vowel length, 음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처럼 소리가 긴 모음은 장모음. 그럼 소리가 짧은 모음 목에서 짧을 단자를 써서 단모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중모음에 반대되는 단모음은 한자로 헛단자를 쓰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단순모음, 이중모음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단순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영어로 이중모음은 그 디프통이고 단순모음은 모노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모음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이렇게 편의상 단모음 많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짧을 단자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모음은 다른 말로 활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고, 순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상승,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해서 반모음 뒤에 단모음이 결합한 이중모음으로 원순계와 평순계가 있어요. 여기 평순계는 각주를 보면 Y로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두 유형이 있어서 와, 워, 위, 야, 여, 요, 요 등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강 이중모음 혹은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모음 뒤에 반모음이 결합하는 이중모음으로 현대 국어에는 의만이 남아 있어요. 반면 15세기에는 다양한 하강 이중모음이 존재해서 지금은 에, 의지만 옛날에는 아이, 의, 의, 의의 발음을 생각하면, 네, 그래서 이렇게 있었죠. 네. 그래서 이들이 아이어이였다가 오늘날에 이제 에나 왜, 위 등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용어 상승 이중모음, 하강 이중모음, 혹은 상향 이중모음, 하향 이중모음, 그 표현을 좀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네, 자, 그 다음에 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는 그래서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교재에도 있는 거죠.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혀의 전후 위치, 혀의 앞부분이면 전설, 혀의 뒷부분이면 후설, 그리고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혀의 높은 부분이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리고 입술을 둥글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입술을 둥글리지 않는 평평한 소리는 평순모음, 또 오우처럼 입술을 내밀어서 둥글게 하는 소리는 원순모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위외, 우리는 지금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지만 여기 맥시멈 10모음 책에서는 원순의 전설의 단모음으로 위를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최대 10개, 10개의 단모음 체계입니다. 네, 이상의 10개의 단모음은 표준 발음법이 제정된 1980년대 중반 무렵에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하여 경상도를 제외한 전역에서 세력을 떨쳤어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그래서 1980년대의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자, 그럼 1980년대니까 선생님은 이미 대학생이니까 사실은 노년층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국문과에서는 답사라는 거를 가는데, 답사를 가서 방문 조사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혼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어이아이, 이렇게 멍멍이, 개하고 그 다음에 크랩, 옆으로 뛰어가는 개를 구별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 더듬는 얘기는 뭐냐면, 해서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 샥시들은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 왜 대학을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모두 10개의 단모음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남방언에만 위축되어 있다는 것만 봐도 되게 이제 언어 변화의 방향이, 언어 변화가 이제 몸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모음 체계를 표준의 모음 체계로 보는 이유는 거기에 밑줄을 그어 놓았다시피 규범이란 보수적인 패러다임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문제가 됐던 외위는 역사적으로 보아 이중모음이었다가 가장 늦게 형성된 단모음에 속하고 오늘날에는 또 다른 이중모음으로 바뀌었어요. 그 과정을 조금 이따 볼 건데요. 외보다는 위가 더 늦게 단모음으로 변화했는데 지금은 다시 외위로 이중모음으로 변화하고 있는 와중이다. 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냐면 우리는 변화했지만 변화하지 않은 세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표준발음법 제4항의 부침 규정이다. 네, 그래서 단모음으로 발음했을 때 조금 전에 말했죠. 네, 그래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길래 이런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지금 7쪽이죠. 7쪽의 보충 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보충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사를 할 때 그런 질문을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어학당에서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경우에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이아이를 왜 구별을 안 하면서 문자를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답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는 당연히 구별됐고요. 지금의 애 발음이 전설의 단모음 발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하강 이중모음, 하양 이중모음, 아이, 어이, 우이, 오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모음의 통시적 변화를 7쪽 함께 보도록 하죠. 자, 표기의 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만들어졌던 발음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느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는 아니에요. 이가 되면 두 음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유일한 하양 이중모음 의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는 아니죠. 의. 네, 그걸 생각하면 돼요. 아이, 어이, 우이, 의.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근대로 오면서 전설의 애 이때 두 개의 애가 다 변별이 되죠. 그 다음에 다 단모음이었던 거예요. 단모음이었는데 현대국어에 오면 캐피탈 E, 둘 다 캐피탈 E로 됐으니까 이건 뭐냐면 두 개가 변별되지 않고 우리처럼 똑같은 발음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모음으로 바뀌었던 위가 어떻게 돼요? 위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외의 경우에 두 개의 애로 됐다가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물결표로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모음으로 발음 저모음의 애로 했다가 그 다음에 중모음의 애로 했다가 그 중간에 위치인 캐피탈 E로 했다가 뭐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국어사에서 어떤 그 이중모음들의 단모음화의 과정을 거친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600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 표기와 그 당시 표기를 이 문자를 만들 때의 발음과 현대의 발음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Illusion of Graphy, 문자의 환영. 그러니까 문자의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표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강아지 알죠? 개, 가이, 개가 있어요. 개라는 단어가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도 이 단어가 보이네? 그러면 얘는 개로 읽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문자의 환영에 속는다는 겁니다. 일루전은 환영이잖아요. 문자한테 속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배워보니까 뭐죠? 세종대왕은 절대로 개로 읽지 않고 가이라고 읽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위가 재밌는데요. 위를 세종대왕은 우이니까 자 귀를 해볼까요? 세종대왕의 발음은
구이였어요. 네, 정조대왕의 발음은 그. 자, 그 단모음이니까. 근데 우리의 발음은 귀. 자, 차이를 볼까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세종대왕은 구이. 그 다음에 정조대왕은 귀. 그 다음 우리는 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문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영어 철자같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바뀌면 철자가 발음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니까 발음 기호가 꼭 붙게 되는 건데, 한글의 경우에는 너무 좋은 문자다 보니 이걸 쓰는 우리 백성들조차도 한글이 모든 발음을 다 나타내준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착각이 있고, 외국인들을 보고 그렇게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걸 머리가 나쁜가? 왜 못해? 라는 그런 멘트를 날리는 건 실례라는 거죠. 언어 자체는 배우기 어렵고, 또 문자도 물론 여전히 발음 기호도 거의 필요 없는 좋은 문자지만 이렇게 아주 미시적으로 발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위를 이중모음으로 제외한다면 남는 단모음은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8개가 되죠. 그래서 8쪽으로 갔습니다. 8쪽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8개의 단모음도 전부 구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특히 아이와 어이가 잘 구별되지 않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어이와 아이의 구분을 얼마나 잘 못하나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이 조사 자체가 2002년의 조사예요. 2002년의 조사라서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거의 보면, 자 보세요. 20대, 30대, 70대. 지금 70대 같은 경우는 44.93%와 63.54%예요. 그러니까 반반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변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20대의 경우에는 구별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캐피탈 E, 중모음의 E와 저모음의 중모음의 에와 저모음의 에의 중간음역으로 발음을 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각주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호는 알파벳이 아닌 국제 음성 기호,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 발음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현행은, 그러나 표준 발음법은 여전히 신모음 체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쪽에 보면 그 수정한 제4항 그 회색 음영 표시된 밑을 보면 붙임 항목 외위는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시간이 지나면 붙임 조항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아까 내가 지금 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붙임 항목에서 제4항이 외위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수정을 하면서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가 수정조항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사항은 현실 발음을 조금 더 반영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항이 옛날 형태에서는 이제 그 외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때를 허용했다가 지금 그 현실을 더 반영해서 수정사항에서는 오히려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붙임함으로. 결국은 없어질 수도 있다. 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3차 시에서는 소리의 길이, 음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